줄고 감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히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오늘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정치 현안만 다루다가 이렇게 국제 이슈로 한번 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나갈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오늘은 민주당 국민의힘 안 물어봅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그 지구본 연구소라고 네. 본인 채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경제 채널이죠. 3프로 TV에서 한 코너로 하다가 2021년 한 3월달, 4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만 3년 정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주로 이제 국제 관계, 뭐 다른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좀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을 수요를 어떻게 운 좋게 잘 공략을 한 것 네. 같은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려가지고. 아니 다른데 눈이 가지 않고 좀 구독자 수 네. 46만 9천 명. 야 정말 많으신데 예. 이렇게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리신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채널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막 이렇게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눈물 섞인 네. 이야기 이런 거는 사실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그 원래에서 있던 3프로 TV가 잘 나가던 시절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10만 원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한 2주 만에 한 5, 6만 이제 됐었고 그래서 한 달이면 10만 채우겠지 했는데 사실 10만 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좀 걸리죠. 예. 네. 그러다가 한번 10만을 넘고 몇 번의 이제 국제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이제 갑작스럽게 철수하는 일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소개가 됐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배경 지식 이런 거를 원하시던 분들이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행정부 수장이자 네. 권력 2인자죠. 예.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이란의 대통령이 죽었다. 네. 중동 분쟁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란은 이제 신정 체제죠. 이슬람 이제 혁명 이후에 이제 라흐바르라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제일 위에 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는 라흐바르죠. 라흐바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는 호메네이, 지금 하메네이가 이제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책임자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총리 같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이 직접 직선제로 뽑은 총리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군을 통수를 해야 되고 통수권이 있어야 되고 뭐 다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할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권한들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인자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라흐바르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호메네이가 한 10년 정도 하다가 네. 1989년부터 지금 하메네이가 몇 년이에요? 벌써 30년 넘게 정말 오래 합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연세가 86세 정도 돼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색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계자로서 사실 라이시 대통령이 꽤 괜찮은 적임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메네이의 제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도 이제 하니까 내년 정도가 이제 임기가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면은 임기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후계자로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 구조가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다들 이제 생각을 네. 시나리오를 봤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도가 이제 헝클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란의 권력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러면 누가 이제 라흐바르 이제 3대 라흐바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어받을 것인가.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라이시 대통령이 제일 유리했고 근데 실제로 현재 하메네이가 그 마음속에 두고 있던 인물은 어떻게 보면 자기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한 30년 가까이 이제 주로 정보 개통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도 맡지 않고 이제 조용히 전체적인 정보를 챙기는 일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혁명 정신에 맞냐? 그렇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후계 논의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4년부터.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그쪽으로 기우나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또 각 나라의 반응이 좀 저는 눈여겨 봤는데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다 대통령이 그런 네. 정도의 논평만 한 것 같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진정한 친구라고 이제 고인을 칭했고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비극적 죽음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상실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정파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연대 노래에 감사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예. 이제 뭐 동맹관계가 영향을 끼치는 발언이겠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다 각자의 입장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보면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9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어요. 사실은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명이 하나 있죠. 별로 명예스러운 본인은 명예스러워했을 것 같긴 한데 테헤란의 도살자. 아, 무서운 별명인데요. 그러니까 1988년에 1988년에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제 무승부로 끝났죠. 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란은 내부적인 수습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정치범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라크에 대한 이제 부역자로 몰린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처형을 했어요. 5천 명 정도 처형을 했는데 네. 이제 5분 재판이죠. 5분 만에 사형 그것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5천 명 정도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바로 처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라이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주화 시위나 이런 거 탄압과 관련돼서 강성 보수 입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제재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식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할 할 게 없는 거죠. 없는 네. 거고 어떻든 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뭐 이란 이렇게 연결되는 삼각편대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으로 연결되는 여기에 이제 한 축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친구라는 친구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네. 지금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으로부터 샤헤드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무기들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진정한 친구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란은 지금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나치게 굴욕적이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특혜를 많이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도가 흔들리기를 이제 원치 않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네. 엄청난 상실이라고 당연히 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하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한 존재이긴 합니다. 이 하마스 같은 경우는 종파로 보면은 이제 그 시아가 아닌 이제 순니 네, 이제 순니, 계열인데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네. 예. 이 감사라는 표현을 이제 쓴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란의 정세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동을 흔히들 이제 화약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신문지상에도 많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 전쟁 양태 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건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쪽이 한쪽을 이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예. 학살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도 맞아요. 예, 그 이후 연합을 막고 나서 사관.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이제 내가 보복을 거기다 할 권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은 이제 크리스마스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사태를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사태를 수습을 하지 않고 지금 넓힌 거죠, 계속 지금. 네.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뭐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네.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면 내가 갈 곳은 달리는 말을 탔기 때문에. 예. 아니 여기서 내리면 자기는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뇌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좀 지저분한 사건에 연루된 게 많기 때문에 예. 지금 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선을 넓혀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다독여 놓고 내가 그 다음에 반전의 계기를 이제 마련해 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반발이 공식화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거국 내각, 전시 내각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제 야당 지도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간츠라고 하는 이제 전 국방부 이제 장관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네. 3인 체제로 지금 이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간츠 전 국방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최후 통첩을 했죠. 6월 8일까지 총리한테요. 그렇죠. 6월 네. 8일까지 가자 지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할 건지 당신이 말하는 6단계 계획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우리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끌고 가는 건 맞지 않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한 상태다 보니까
사실 중동 지역은 지금 이제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이스라엘 이렇죠.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사우디 그 국왕 같은 경우도 이제 빈살만 이제 네. 아버지죠. 이제 올해 연세가 88 정도 다들 많네요. 네. 원래 사우디 국왕은 형제 네. 그 계승을 하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아서 이미 한 70쯤 60 네. 넘어서 이제 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에요. 보통 뭐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은 폐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겪을 수 있는 애매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후계자 입장에서 이 전쟁을 지켜보면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전기, 식량, 물, 영유 이런 거 다 끊어버렸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라파라는 그 남부 지역에는 네. 피난민이 이미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현장을 목도하다 보니까 예. 인권의 측면에서 네. 이 전쟁이 굉장히 좀 약간 그렇죠. 굉장히 사륙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끝내야 될 때가 지났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 같으면 미국이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절한 선에서 물러났을 정리를 텐데 하는데 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하고는 많이 달라진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겠지만 다들 인정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제 그 세속적이고 그다음에 이해 계산이 빠르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 그 극보수 이제 유대교 신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양극화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스라엘도 되게 걱정스러운 게 이 한 6개월 사이에 5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사람이 나갔을까? 아니면 잘 살고 능력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네. 어디 가도 미국이나 유럽 어디 가도 내가 일자리 갖고 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이제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떠나고 있다. 아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보통 우리가 유대 자본이라는 게 미국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약간 그 색안경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네. 결국 자본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영향을 못 끼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오묘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유대인이니까 서로 도와줘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한 40년 가까이 처절하게 정말 미국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197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성과를 거두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 외교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좋은 샘플이 사실 이스라엘인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도 커버를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변해 있다는 거죠. 변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선을 넘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지금 되게 짜증나는 그런 이슈인 눈에 거죠. 가시 같은 이슈가 돼 있군요. 네. 2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격차가 꽤 컸는데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죠. 쫓아왔어요. 네. 제가 5월 초 통계를 봤을 때 0.7% 정도로 지지율 통계로 물론 이제 그 선거인단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릅니다만 많이 쫓아왔어요. 많이 쫓아왔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8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8월에 있을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때 전쟁을 예, 멈춰서 동력을 쫙 만들어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트럼프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여러 대학에서 정거 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대학생들을 일단 해산을 시켰지만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뭐겠습니까? 전당대회장에 난입해가지고 파토 놓고 깽판을 쳐야겠다. 겠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민주당이 정말 네. 그 악몽같이 생각하는 6.86 혁명 같은 사태. 그런 네. 이제 그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가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스라엘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한 32%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보다 약간 높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라는 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그 얘기는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네. 지금 전쟁 그만해라 이런 신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하라는 네.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타냐후 네. 총리가 전쟁을 그만둘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복귀한 다음에 구성한 내각은 이제 정말 극우 정통 유대 보수주의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법한,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국가의 이제 수반 내지 이제 장관으로서 활동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발언이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30 몇 프로, 40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이참에 팔레스타인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걸로 하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이 우리한테 주신 땅인데 이거를 왜 나눠 가져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반발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입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나? 자관 과반 정당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쟁을 싫어해.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네타냐후를 일과에 밀어내고 과반으로 밀 과반으로 밀 수 있는 세력은 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선거를 해보면 또 네타냐후가 포함된 리쿠르당이 또 참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갑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란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면은 네. 이 전쟁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때린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이스라엘 본토를 또 네. 이란이 어쨌든 간에 피해 여야 무관하게 때렸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확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을 쿡쿡 찔러가면서 확전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고, 예전과는 달리 현재 이란은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 끌려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제 감당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그리고 굳이 지금 상황에서 끌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이제 뭐 신정혁명 이후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40몇 년 동안 그래도 한 국가를 통치해온 네. 쪽이고 중동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정말 국군을 걸고 뭔가 맞서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이란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자꾸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도발을 하면서 찔러보니까 네. 예, 근데 그 도발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피해가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보복을 이제 네. 개시를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전에 충분히 통보를 해준 거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통보를 해줬고, 약속 대련 비슷하게 그렇게 갔습니다만 이스라엘이 99%를 막아냈습니다만 나머지 놓친 1%는 정확하게 목표를 또 타격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봤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맞보복으로 나서면서 아마 뭐 F-35를 보낸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란이 제일 엄중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핵시설 주변에 방공 미사일만 정확하게 레이더만 또 정확히 때렸거든요. 들어온 줄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장군 멍군 지금 한 번씩 네. 이제 주고받은 상황인 거죠. 아니 한 칸을 여쭤보면은 지도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사방이 적인 것 같은데 확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제일 큰 두려움이 이제 중심이 얕다라는 표현을 쓰죠. 한번 밀리면 그냥 국가가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중심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어요. 중심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요르단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했고, 이집트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동쪽 네. 남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네. 게 없어요. 북쪽에 이제 레바논, 시리아 여기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 싸우더라도 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거꾸로 이스라엘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넓혀놓은 중심이 다 사라져버린 이제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겠네요. 다들 갑갑한 네. 상황입니다. 그 궁금한 게 전쟁에서는 양비양실론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네. 물론 이스라엘, 이란 각각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전쟁의 경우에 네. 좀 이렇게 끼치는 영향이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같은 게 좀 있는 겁니까? 규준적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되게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서울시가 나서서 테헤란로라는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을 바꿀 생각은 아무도 안 하죠. 그렇네요. 심지어 예. 테헤란노라고 그 표적이 있는 고기는 테헤란노에는 주로 태극기가 쭉 걸려 있는데 고기만 항상 이란 국기가 딱 걸리게 배려를 또 해줘요. 네. 왜? 어차피 우리는 중동이라는 곳에서 에너지도 수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잘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도 팔레스타인 정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관련돼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안에서 우리가 찬성표를 던졌죠.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이 기권을 하고 저는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뭐 두드러진 모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평화지향적인 태도 정도 취하는 수준에서 양측의 네. 자제를 촉구를 네.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어떻든 간에 이제 빠른 평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공식 외교 무대에서 그런 이제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의 큰 흐름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나가면 된다. 저는 현재 상태까지는 별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솔직히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들 이제 근데 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 우리 한국 전쟁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당시에 이제 내려왔을 때 3일 만에 다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시 박헌영 이제 남로당 쪽에서 이제 남로당 세력들이 나와서 네. 호응해서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이제 보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문만 열고 들어가면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이제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을 두면서 우크라이나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한 동포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너희랑 뭐 같은 핏줄일 수는 있으나 달라라는 의식이 형성된 거를 이제 러시아가 캐치를 못했고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을 이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서방 국가들의 지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협조 이런 거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내면서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는 데는 성공을 이제 했죠.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전쟁 때 북한이 남한에서 이렇게 인민들이 봉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예. 그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요즘은 보니까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요? 이제 뭐 많이 기울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한 번씩 카드를 주고 받은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할 거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지켜봤는데 뭐 처절한 실패로 끝났죠.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란 나라는 전쟁에서 방어를 하겠다고 작심을 하면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 뚫고 가기 쉽지 수성은 않아요. 잘하는데 뭐 공격도 잘해요. 공격도 잘하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마음 먹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지만 마음 먹고 펼쳐놓은 방어선을 공군력의 압도적인 지원 없이 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애써 지원받은 무기들을 이제 낭비를 해버린 셈이고 러시아는 이제 그 이후에 동부전선 쪽에서 이제 차곡차곡 전선을 이제 공략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 동부전선이라는 지역은 원래 러시아세가 좀 강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2014년 이후에 이제 상당 부분 요새화를 해서 사실 동부전선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전선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걸쳐서 뭐 많은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크라이나군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런 요새화된 지대들을 무너뜨리고 상당 부분 이제 진전을 했던 것들은 이제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믿었던 방어선들이 이제 속절없이 지금 조금씩 계속 밀려나는 형태이고 러시아군은 조금씩 나간다. 가가는 그런데 이제 지도를 예. 펼쳐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뭐 멀었습니다. 어디에서 전진했다는 거야? 네.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몇 킬로, 마을 하나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러시아는 꾸준하게 지금 이제 진전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밀리는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지금 못 찾고 있다 네. 보니까 일단 뭐 지난 800일 넘게 진행된 전쟁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원래 이제 동부에 있는 접경 지역은 기존에도 분쟁이 좀 있었던 지역이고 네. 자치를 하니 많이 또 논쟁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전면전이라고 봤던 거는 네. 수도 키이우를 이제 공격을 바로 타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국제사회의 그런 개입이라는 게 좀 더 네. 강한 방식으로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네. 또 꼭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푸틴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초반에 이제 어떻든 간에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해와서 그 말을 믿고 우리가 키이우 주변에 있던 군대를 물렸는데 영국 친구들이 입을 싹 씻고 말을 바꿨다. 말을 예.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전쟁에서 제3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양쪽이 다 지치던 아니면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제 전세가 기울던 둘 중에 하나쯤 돼야 이제 그러한 이제 중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보면 이제 그럴 단계는 이제 아닌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 손 들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 어떻든 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전시 경제로 재편을 해서 지금 정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세적인 태도를 펼친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유럽의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 특히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런 네. 쪽에서 봤을 때 보면 여기가 끝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발트 삼국도 마찬가지고 넘으면 바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끝난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쌓아올린 군사력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도발을 이제 꾀할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어떻든 제일 싸게 막는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막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를 계속 장기화시키면서 지키는 그렇죠. 방법. 예,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것도 되게 비극적이네요. 예. 러시아도 끊임없이 뭐 노출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잔매 이제 뭐 버티는 장사 없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모시키는 그러한 쪽을 선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근데 저 일반론적으로 궁금한 게 전쟁이라는 게 나라의 경제라는 거를 활성화시킵니까? 쇠퇴시킵니까? 그거는 이제 둘 다의 이제 상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활성화를 시키죠. 왜냐면은 이제 정부는 무제한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내고 그러면은 이제 공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3교대로 돌아가고 심지어 이제 뭐 남성도 나가고 여성도 나가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미국이 뉴딜을 해서 그 대공황을 극복했냐 아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으로. 세계대전으로 해서 극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전시경제 재편으로 이제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위 사업체 같은 경우도 원래 한 2,000개 정도에서 6,000개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주 6일에 3교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 정도 성장을 했고 경제 성장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전시 기간에. 네, 이루어졌죠. 네. 그다음에 올해도 뭐 한 3점 몇 퍼센트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2.8% 정도로 이제 감소하고.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고 임금도 오르고 너무 역설적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러시아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군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군수업체로 가냐. 예. 양자택일이에요. 근데 양쪽 모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른 일부 뭐 착복하는 사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넉넉한 비용을 주고 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전선에 투입을 해요. 그리고 그렇구나. 사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보상도 후한 해주고. 조건에 이제 뭐 유족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임금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입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약간 좀 결 다른 얘기인데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건설업체 임원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러시아하고 사우디와 거래를 다 해봤는데 그 비교 우위로 얘기한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돈을 안 떼먹는다.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러시아는 여러 가지 러시아는 사실 원체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러시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는 이제 없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서방의 눈으로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서방은 이제 러시아 포비아 뭐 아니면 좀 낮춰본다 여러 가지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질 수 없는 나라는 질 수 없는 나라. 예. 네. 그리고 뭐 어떻든 간에 아무리 때려도 완전히 때려 눕힐 수는 없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역량을 동원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여러 서방 국가들이 가하는 제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 외환 보유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전시 산업도 재편하고 하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구소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년 넘게 어쨌든 네. 러시아란 나라를 그래도 바꿔놨구나.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뭐 물자가 부족한 건 없거든요. 뭐 KFC라든지 스타벅스가 철수했습니다만 다 네. 러시아 업체가 받아가지고 똑같은 메뉴, 똑같은 걸로 다 하고 있고 슈퍼마켓에 가면은 제품이 넘쳐나고 예. 단지 이제 징집을 할 때 그런 이제 그 병력을 어디서 동원을 하느냐에 따라 대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모스크바 중심주의거든요. 뭐 모스크바가 다 철두철미하게 다 내grow. 네. 지도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에서는 거의 동원이 안 되고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거의 동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병력을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 주도층의 그런 민심 위반,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면서 이제 전쟁을 이끌고 있는 거죠 보면은. 아, 근데 아까 경제 지표가 이제 다들 상승 곡선이라니까 약간 좀 의아한데 그게 뭐 자유무역에 허군 겁니까? 어떻게 서방 세계하고 교류 없이 이렇게 뭔가 소비자도 제한될 것이고 공급처도 제한되는데 잘 굴러간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옛날보다 못 팔고 있는 거는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별로 할게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같은 경우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파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배럴당 국제 시세가 80달러인데 60달러, 20달러만큼 DC를 해서 판다 그러면 이거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갖다 팔 수 있어요. 네. 천연가스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공급이 안 되긴 하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뭐 LNG로 돌려서 팔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라는 국가가 되게 자원을 팔아서 되게 의존적인 그러한 면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재를 네. 여러 번 했어요. 2014년에 크림반도 이제 강제 병합 이후에 이제 제재를 가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유럽 업체들이 철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유가공업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등등의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변할 것이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민심이 이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국가 예산을 퍼부어 가지고 러시아 기업이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대신할 수 있도록 대체를 했군요. 하는 예.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쇠고기 이런 거 같은 경우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그 넓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냥 석유 팔고 가스 파는 게 낫지. 소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하니까 소도 방목하고. 예. 러시아가 그냥 미국에서 카우보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냥 방목하는 제대로 방목을 해서 이거를 대규모로 이제 축산하는 어떤 노하우들을 습득을 이제 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든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원을 팔아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팔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돈을 퍼부으면 효율성이냐 비효율적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는 뭐든 할 수 있다. 결과는 예.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금방 재원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인마이 포켓 들어가는 것도 많고 부정부패도 많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어떻든 그 중에 뭐 얼마라도 제대로 들어가서 돌리기 시작하면 성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푸틴의 요리사라 프리고진 있잖아요. 반란을 꿈꿨는데 실패로 끝났지만은 예. 그런 반란은 그럼 만약에 그런 온전한 상황이라면 왜 그런 일을 꾸몄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모스크바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알 수는 이제 없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푸틴이 부지런하고 체력이 좋고 철두철미한 명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넓은 러시아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손쉬운 방법은 누군가한테 측근한테 이 일을 대행을 대신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죠. 네.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을 째려보고 있겠죠. 나의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차하면
계속 바꾸치는 거죠. 가만 보면 푸틴이 2000년에 집권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여러 차례 권력 엘리트들의 그 부침이 있었어요. 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론 러시아가 좋은 방향으로 가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틈을 내주지 않고 잘 이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프리고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계속하면서 진두지휘할 사람이죠. 예, 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등 공신 역할을 계속했을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억하심정이라든지 뭐 분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기감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뭐 다들 예상했던 것처럼 비슷한 결과로 막을 내렸죠. 네. 보면은. 아니,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옛날 KGB 요원이었잖아요. 네. 분단된 독일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던데 네. 저는 얼핏 든 생각이 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수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기 2022년 이제 2월달에 전쟁이 났죠. 2021년 7월 정도일 텐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옛날 사회주의권 국가 전통은 뭐냐면은 지도자가 뭔가를 결심을 하면 논문을 씁니다. 아, 논문을 먼저 논문을 써요. 써요. 예.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7월 달인가에 그 논문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와 있습니다. 다 영어로도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다 올릴 수 그렇군요. 있는데 예. 슬라브라는 우리 이제 그 러시아 슬라브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성격은 이 분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단지 한민족이다. 우크라이나로 분할했던 것은 옛날 후르시초프 시절에 행정 편의상 이걸 나눠놨던 것이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90년 이제 그 구소련이 연방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시켜준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푸틴은 이제 생각을 이제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행동을 이제 옮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쟁이 아닌 이제 그 특수 작전, 뭐 군사 작전, 뭐 이런 식의 이제 애매한 명칭을 쓰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슬라브 민족이라는 과거의 예.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지, 우리가 상대방을 뭐 격파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굴복시킨다는 이제 이러한 작업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논리적인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구소련이 붕괴했을 때만 해도 많은 서방인 전문가들이 제일 뜻밖으로 생각했던 건 이제 어느 나라였냐면 우크라이나랑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이 두 나라는 어떻든 계속 뭔가 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뭔가가 됐든지 하여튼 연방 체제로 남을 거고 그거를 용납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랑 카자흐스탄이 떨어져 나오는 걸 보고 사실 서방 전문가들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놀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발트 3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옛날서부터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우즈벡이라든지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이런 쪽 투르크메니스탄 여기하고는 또 카자흐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원래 상태로 나는 돌려놓을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승전국의 정부 요원으로서 패전국인 독일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이게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봤겠죠.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질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린 거에 따른 영향이 너무 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푸틴 대통령 생각이고,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벌써 이미 몇십 년 전은 일인데 끝난 문제인데. 네, 그걸 지금 돌려놓는다는 게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 한국과의 관계 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예전에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다녀오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셨어요. 이제 하얀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 되게 많고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근데 단지 이제 인종적으로만 이제 백인들이 있는 네. 그러한 이제 동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부패가 정말 심했죠. 어마어마하게 심한 이제 그런 나라였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주로 판매하는 것은 이제 밀이나 옥수수 같은 이제 곡물류
위주란 말이죠. 이제 보면. 교육 근무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굳이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을 필요는 국방상의 일부 이유? 근데 그것도 이미 이제 우리 거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네. 그게 아니고 네. 옛날 소련 연방 시절에 옛날 소련이 자랑하던 우주 로켓 각종 이제 뭐 가스터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공업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산업들은 다 우크라이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하면 끝도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나로우 누리호 발사를 했을 때 나로우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 도움을 받았잖아요. 왜 러시아가 굳이 우리나라하고 손을 잡아서 그 일을 했냐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소련 시절에 발사하던 주로 발사하던 로켓은 다 우크라이나제예요. 발사장은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뭔가를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00년대 초반이면 돈이 없던 시절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일단 돈을 받아서 합종 연행을 해서 합작을 예. 해서 자기들이 새로 개발한 것들을 잘 발사를 할 수 있나 한번 대한민국 돈으로 테스트 해보자. 아, 그런 거였군요. 라고 예.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한 번에 성공했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거 실패, 또 실패. 이거 실패 아닌데라고 했는데 한국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너희들 실패라고 계속하고 따져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3번을 쏘고 또 우리한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줬던 거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독립한 지는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따로 보기보다는 항상 러시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려했던 거는 이제 정보 당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죠. 왜냐면은 그 구소련에 만들었던 로켓들 다 망해가는 회사들 그냥 방치돼 있는 뭐 각종 그 로켓 연료 그다음에 제작 장비들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게 다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예. 정말로. 예. 똑같아요. 러시아 옛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구소련 시절에 개발하던 RD-250이랑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쏘는 화성 뭐 16호, 14호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정보 당국에서는 신경을 썼죠. 하지만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신경 쓸 그런 나라는 아니 아니었던 그런 거죠. 관계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원 협력 요청에 예를 들면은 지원금 공여 협정 이게 금액이 5천만 달러라고 하던데 그런 협정은 맺은 건데 이거는 뭐 당부당을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이제 전선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너희가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금석, 척도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인도 같은 나라라면 생각할 수 있겠죠. 인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서 상원 양원 합동 회의에서 이제 아주 극진한 대접받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 가서 또 대접받고 또 대접받고 정말 이보다 더한 대접이 있을까 싶은데 돌아와서는 러시아 은행들한테 우리가 송금해줄게 다 하고 러시아 원유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인도고. 인도고. 예. 예. 근데 그런 인도는 누가도 못 건드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인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어떻든 간에 우크라이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동맹국에 어떻게 보면은 줄 세우기를 했을 때 우리가 참가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름대로 전개하려고 노력들은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제 또 산업하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를 또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왜냐면 이제 아무튼 뭐 나라가 박살이 났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니까요. 누군가 네. 해야 되는데 재건 사업이라는 건 철저히 돈 낸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댔냐? 당연히 미국 돈을 제일 많이 댔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고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대고 있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성의 표시를 충분히 한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뭐 포탄을 반출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차피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미국한테 손 안 벌리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맞춰서는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는 네. 물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내키지 않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약간 재밌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우후 국가라고 지정은 했는데 그렇게 그립이 세지는 않다. 제재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신경 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그러면 그 철수한 시설들 같은 경우는 비어 있거나 그냥 방치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인수를 해서 거저 먹긴 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과연 러시아가 중국이 저렇게 자국 내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언제까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처럼 오케이를 해줄까? 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선가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유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그런 기술력과 자본력이나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일본, 한국 근데 일본과는 북방 영토 분쟁이라는 게 계속 존재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릴 열도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견제구를 북한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극렬하게 네, 이끌릴 필요가 이끌릴 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정권마다 그러니까 부침이 심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골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대중 대러시아 관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네. 러시아와는 뭔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잖아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한국한테 옛날처럼 정말 뭐 30억 달러가 아쉬워서 공연에다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 현대차, 뭐 기아차 들어가서 장사 잘 해왔는데 그러한 그림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상태인 것 같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러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이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보면은. 제 짧은 생각으로는 북한과의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러시아가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뭐 동북아 슈퍼그리드랑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끝난 네, 얘기죠. 끝난 얘기입니까 완전히? 왜냐면 슈퍼 그리드라는 거는 나의 전력망을 상대방한테 의존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가스도 보면 저 상황이 났잖아요. 유럽하고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들을 그리드라는 건 정말 EU 안쪽 같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이미 철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야기에서 우리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뭐 가스 관을 있네 이런 얘기들 다. 예. 네. 아유, 굳이 가스관을 왜 들여옵니까? 그냥 LNG로 들여오면 돼요. 지금도 들여오고 있어요, 네. LNG로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제관계 이슈 전반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는데요. 경향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